안녕하세요. 리더의 선택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김규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 솔선수범과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사람들은 성공하면은 대부분이 명예 획득이나 부의 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예도 중요하고 부의 축적, 돈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명예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가졌을까요? 아니죠. 정말 피나는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모진 고난들을 겪고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 물었다. 무엇이 당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였습니까? 라고 성공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또 다른 장애물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굉장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하나 해결하면은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해결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성공한 사람들도 그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기와 질투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포기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부딪혀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공이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성공이라는 것을 정의한 건데요. 그분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성공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이 뭡니까? 리더십이 뭡니까? 라면 각각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자기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올라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죠? 누군가를 짓밟고 음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70년 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는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0년 전에 500명,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500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써낸 책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고 아마 3번, 4번 계속 읽고 싶은 책인데 이 책에는요. 그 16가지 성공하기 위한 16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16장까지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장마다 첫 장의 첫 줄에 써 있는 문구가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동기부여와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제 책상 앞에 이걸 써붙여 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말로도 표현을 하고 글로도 표현해서 자꾸 보이는 데 있으면 굉장히 또 동기부여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세상에는 명예와 금전이라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솔선수범이 그것이다
라고 예, 우리 그 알버트 하버님 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명예와 금전이란 보상이 온다라고 했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명예와 금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천이 바로 솔선수범이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솔선이란 무엇인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 스스로 하는 것이 솔선이잖아요. 자, 제가 그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선수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뭐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지만 요즘 이게 우리나라 그 생활 문화가 좀 이렇게 윤택해지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예, 사람들이 맛집 탐방을 많이 해요. 예, 맛집 탐방을 많이 하고 외식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리더들, 식당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맛집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카운터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사장님이 계시고 손수 음식을 하거나 손수 뭐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막 나서서 움직이시는 사장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맛집이라는 것은 맛도 중요하지만 그곳의 친절, 서비스 모든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카운터에 앉아서 계속 이제 그 직원들 감시만 하고 저 테이블에 뭐 갖다 줘, 뭐 갖다 줘 하면은 직원들은 그야말로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데 사장이 직접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면서 뭐 떨어진 것이 없나, 고객들이 뭐 불편한 게 없나 이런 걸 보살피고 예, 이렇게 직접 나서서 뭐 주차라든지 예,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직접 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 그러한 리더는요, 직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갔지만 그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든지 이거 안 보게 됩니까? 보면서 저 사람은 사장인데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리더인데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솔선수범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리더를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그럼 솔선수범을 실천한 리더는 어떤 분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2016년 예, 돌아가셨는데 예, 오뚜기 식품 잘 아시죠? 예, 오뚜기 하면 떠오르는 식품 뭐 있습니까? 예, 역시, 예, 좋아요. 예, 예, 땡땡 라면, 땡 라면도 있어요. 예, 그런데 솔선수범을 실천한 리더. 예, 세상에는 훌륭한 리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국내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리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솔선수범을 실천한 리더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태호 회장, 오뚜기 식품, 예, 그 창업주이신데요. 이 함태호 회장님은요, 정말 솔선수범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정말 저도 존경하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함경남도 출신, 이제 북한에서 이제 1930년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6.25 전쟁도 겪었고 예, 그 힘든 세월들, 그 고난들을 다 겪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71년, 예, 71년에 예, 오뚜기 식품을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떨치는 그런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 K식품, K팝 아시죠? K팝, K트롯 아시죠? 예, 한국을 알리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예, 이분이야말로 K식품을 전 세계에 알리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이 예, 이어받아서 아드님이 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솔선수범으로 실천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뜻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어준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 식품은 예, 지금 어떤 기업으로 알려져 있냐면 착한 기업, 갓뚜기, 깍두기가 아니고 예, 갓뚜기라는 예,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신이라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예, 착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분의 함태호 회장, 그는 누구인가? 어떤 솔선수범을 보였는가?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24년 동안 78억 기부로 4,243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를 해줬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부천사로서 심장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한두 명도 힘든 가운데 이 몇천 명이란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기부천사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정직한 기업인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더는 정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정말 정직한 기업인이에요. 예, 국내 상속세 1,500억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모 기업, 대기업에서 상속세 10억 원을 낼 때 이분은 1,500억 원을 냈습니다. 예, 1,500억 원 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자 또 상속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1,750억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드님이 분할로 지금 현재 잘 납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천하는 기업이구나. 정말 신뢰가 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개인 주식 기부천사로 또 알려져 있어요. 회사 주식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 주식이에요. 자기 개인 주식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죠. 2015년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에 933억 원이라는 주식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 함태우 회장님이 아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사회를 돌볼 줄 알아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함태호 회장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었는지 한번 그분의 경영 마인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마라 라고 했어요. 예, 지금 현재도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막 정규직, 비정규직 말이 많잖아요. 뭐 급여 문제도 그렇고, 혜택 문제, 복지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뚜기 판매사원 1,8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을 99%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정직하라. 그리고 법을 지켜라.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나라에 내어야 할 납부. 왜 우리 보면은 좀 재산이 많으신 분들, 뭐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 뭐 유명하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막 굉장히 막 꼼수를 부리고 서류 조작하고 막 이래서 막 뉴스 뽕뽕 터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좀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국가에서 또 지원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가진 분들이 이렇게 좀 나눔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든 세금을 조금 내려고 꼼수를 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나라에 내어야 할 세금을 정직하게 또 법을 반드시 지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진심 어린 관심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는 신제품을 만드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직원들의 또 에너지와 힘과 시간과 열정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겠어요. 근데 이 회장님이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은 어때요? 정말 영광이죠.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막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오뚜기 케찹 3분 카레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유명하죠. 제가 조금 전에 우뚝이 하면 뭐 생각나세요? 했더니 3분 카레 바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기업 마인드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예, 우수 중견 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님께서 예, 그렇게 자격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심장병 어린이를 도우면서 뭐 나는 심장병 어린이를 이만큼 도왔다. 예, 우리 그 회장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겠습니까? 예, 아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려진 거예요. 예, 한 명 돕는 거는 뭐 정말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엄청난 몇천 명의 어린이를 돕는데 이 몇천 명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알아줬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르게 하라. 예, 그 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유통 채널에 마진 없이 직접 납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현장에 시식 코너를 만들어서 고객과 직접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왜 그 마트나 백화점 가면 시식 하시잖아요. 예, 아마 이분이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죠? 고객들은 굉장히 정직해요. 고객은 정말 무서워요. 맛없으면 그거 사나요? 안 사죠. 예, 그런 정확하고 무서운 고객을 그런 고객과의 소통해서 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6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순수한 우리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싸워서 예,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건 뭐냐면 1980년대 한국에 진출한 식품 회사들이 많아요. 혹시 하인즈 아세요? 하인즈 케찹도 유명하잖아요. 예, 하인즈, 그다음에 CPC 인터내셔널 등 예, 미국 업계, 식품 업계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그 회사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올 때 이 오뚜기 식품이 예, 정말 사명감으로 싸워서 예, 그분들 다 뭐 몰아내고 뭐 물리치자 이건 아니지만 예, 우리 식품, K 식품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솔선수범을 기를 수 있었던 방법은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선수범을 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루는 습관을 예, 파악하고 그것을 반드시 제어해야 된다. 다 아는 얘기죠, 그죠? 미루면 안 되잖아요. 예, 미루면 안 되는, 미루는 것도 습관인 거 아시죠? 미루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 만약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뤘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예, 오늘 걸어갈 수 있는 일을 내일은 어때요? 뛰어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생각으로 정말 미루지 말자, 미루면 안 돼.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미루는 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 예. 나만의 이익. 예를 들어서 기업가가, 리더가, 예. 자신만의 이익, 예. 기업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예, 그랬다면 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길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예,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람은 어때요? 예,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줌으로써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 어떤 구조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것을 믿게 된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예, 그거를 생각만 하지 않고 그 구조를 말로 하고 외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 성공적으로 판매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한테도 팔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 세일즈 많아요. 예, 뭐 자동차, 뭐 회사, 뭐 많아요. 뭐 화장품, 여러 기업들이 예,
많고 우리는 이제 고객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세일즈맨이 되어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고객한테 판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알아. 그러면 고객한테 자신 있게 설명을 하고 자신 있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별로야. 내가 만약에 그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새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에 대한 그냥 일반 지식만 알고 그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세일즈를 할 때 이 차는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습니다. 설명하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나 같으면 이 차 안 사.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팔면은 그 고객한테 전달이 안 될까요?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팔 수 없는 물건은 고객한테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여성분들이니까 막 공감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화장품을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화장품 점원에게 제가 요즘 그 기미가 너무 많이 껴서 그런데 이 기미 없어지는 화장품 없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상품을 주면서 이 상품을 쓰면은 막 한 달 있으면 막 기미가 싹 없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얼굴을 봤더니 그분의 얼굴에 기미가 잔뜩 낀 거예요. 그 화장품 사고 싶어요? 네, 자기는 막 좋다고 설명을 해. 근데 정작 자기 얼굴에는 기미가 잔뜩 껴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팔 수 없는 물건은 고객한테도 팔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솔선수범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를 보면요. 자기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솔선수범하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 특히 엄마들. 예, 엄마들. 예, 아이한테 책 읽어라, 숙제해라. 또 아빠들 어때요? 아들한테 술 먹지 마라, 담배 끊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정작. 나는 책을 한 번도 안 읽어. 그러면서 애한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우리 아버님들 어때요? 자기는 술, 담배 다 하면서 아들한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해요. 자기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솔선수범을 강요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그것을 추구하려는 습관을 가져라. 예,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이 또 뭐가 됩니까? 실천이 되고 좋아요. 예. 실천이 되고 그 실천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이 되고 예, 습관이 인생이 돼.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습관은 나에게 좋은 인생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죠? 예. 존경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해요. 즉, 롤모델, 내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야? 라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분은, 정말 그 열정도 넘치고 솔선수범은 물론 막 모든 면이, 난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예.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솔선수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간단한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어. 그러면 따따따 법칙을 쓰세요. 따따따 법칙. 뭔지 모르시죠? 예. 따라하면 따라갈 수 있고 따라잡을 수 있다. 예. 따라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 따라잡을 수 있다. 짓밟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따따따 법칙을 쓰시면 예,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리더십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리더십. 예, 리더십은 이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 다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건설적이고 유익한 리더십이 있고요. 또 파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리더가 정말 건설적이고 예, 유익한 예, 나에게 삶의 방향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누가 파괴적인 리더 밑에서 예,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 인물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로서 이제 나폴레옹과 링컨 대통령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두 분 다 존경받는 인물이시죠? 예, 리더로서의 예, 존경받는 인물로 예, 알려져 있는데 정말 두 분 다 그 훌륭하신 분들이죠. 훌륭하신 분들인데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 나폴레옹은 좀 파괴적인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링컨은 건설적이고 유익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인 생각인 거지,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아무리 파괴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 속에서 용감함이나 뭐 용맹함 이런 것들을 또 본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예, 이 두 분의 이제 보면은요, 나폴레옹은 일단은 사람들이 왜 파괴적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냐고 하면, 예,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파멸로 이끌었어요. 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을 위한, 프랑스 국민들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욕을, 예, 이루기 위해서, 예, 파괴적으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파멸로 이끌었던 거죠.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 모두가 무너지는, 예, 그런 일들, 아픔을 또 맛보았고, 우리 링컨 대통령은 어때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을 정의로서, 진리로서, 예, 일을 헤쳐나갔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을 이해했습니다. 예. 미국 국민들 전체를 이해한다라는 건 어려운데, 이분은 미국 국민을 이해했어요. 국민 자체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으로, 예, 사랑을 베풀었고, 예, 그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깊이 남아져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진정한 리더십의 구성 요소로서 제가 조금 전에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이란 책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은 8가지, 예, 리더십의 구성 요소, 중요한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8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왜 리더를 따를 때 자신감이 없는 리더 밑에 있으면 저도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믿음이 안 가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안 가죠. 예, 일단은 자신감은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그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예,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는, 예, 타인에 대한 우월감, 예, 이런 걸로 생겨나는데요. 이 정확한 사고와 능력과 우월감, 이것이 다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다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흥미있게 힘찬 어투로, 예, 구사할 수 있도록 당당히 서서 말을 하고, 예, 당당한 자세로, 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감. 예, 우리가 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보면요,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냐면 목소리를 봅니다. 예,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어깨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일단 어깨가 축 처졌어요. 예,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일단 어깨부터 딱, 예, 다 덤벼 막,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딱 어깨부터 딱 올라가고, 입꼬리도 올라가고, 목소리 톤이 벌써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힘찬 어휘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모든 리더들은요, 대중들 앞에서도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갖춰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당당히 서서 힘찬 어투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말하기 위한 명확한 사고. 예, 우리가 명확하게 말을 하려면 명확한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런, 명확하고 논리적인 사고는 그 자체로도 명확하고 확실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 우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 우위는요, 우리가 뭐 도덕적이다, 당연히 도덕적인, 예, 리더를 따르겠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도덕적 우위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제력, 끈기, 정신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제력, 예, 자제력이 없는 성공한 리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가,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마다 흥분하고 화내고 막 자르고 이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 리더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그렇듯이
자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살다 보면 자제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참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사고 싶어. 예. 그럴 때도 자제력을 발휘해야 돼.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은 예, 이 훌륭한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제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끈기, 인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충분한 신체의 활력과 난관들을 견딜 수 있는 불굴의 정신, 예, 끈기, 인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신력. 우리 왜 힘들다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했을 때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몸에 감기 몸살이 걸려서 쉬고 싶은데 출근을 했어. 그 사람 어떻게 나왔어요? 정신력으로 나온 거잖아요.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리더는 그것보다 더 훌륭한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불굴의 정신, 그 다음에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자기 희생.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풀고 또 베풀고 끊임없이 베풀어야 한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베풀어야죠. 내가 베풀 때는요, 대가 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줘? 서운할 수도 있죠. 서운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 때는 대가 없이 베풀어야 돼요. 그죠? 베푸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중한 책임과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가져야 된다. 리더는 남들이 잘 때도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놀 때도 일을 해야 되고,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먼저 퇴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위해서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부하 직원도 하기 싫어요. 내가 하기 힘든 일은 남도 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힘든 일이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월급 주니까 너가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업무조차도 리더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동정심을 발휘하라. 동정심 하면 누가 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한 기업의 CEO 리더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뭐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다음에 먹고 살 돈은 있는지 잠잘 곳은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는 어차피 함께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동행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들이 아니면 내 부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해서 동정심을 발휘하라. 그들에게 필요한 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이든 물질적, 경제적이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리더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경에 처한 부하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도 좋지만, 우리가 뭐 100마디, 10마디 이런 위로의 말보다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라고 합니다. 우리 왜 손으로 말해요. 손으로도 체온을 느끼잖아요. 손으로도 체온을 느끼고 손을 잡는 순간 진실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왜 손 잡아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건지 가식적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경에 처한 힘든 부하 직원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 불쌍히 여겨라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온정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온정주의에 빠지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왜 정으로 살고 또 정에 많이 이끌려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좋은 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어르신들 어때요? 막 뭐든지 퍼주고 막 또 우리 그 부모님들 만나도 뭐 하나라도 더 주고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리더는 온정주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직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부하 직원이 먹을 밥은 있는지, 잠잘 곳은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이런 걸 알고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신의 안위보다 조직원의 평안을 염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막 야간 업무 시키고 막 일을 무리하게 시키는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야근시키고 막 너무 많은 업무량을 주고 업무 시간을 초과해서 업무를 시키면 그분들이 체력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죠. 그분들의 체력, 건강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부여하고 막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말고 내가 나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그들의 체력 유지도 잘 책임져 줄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원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성이에요. 이제 그 리더 하면 공정성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징계를 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칭찬할 때도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들 참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당한다는 생각 들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왜 차별하세요? 물어보면 나는 절대 차별한 적 없다.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징계를 주고 누구는 칭찬을 하고 누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차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징계 내릴 사람도 마찬가지고 칭찬할 사람도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조직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게 뭐 상이 됐던 승진이 됐던 돈이 됐던 보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 리더도 훌륭하지만요. 리더 밑에서 일하는 그 부하 직원들 보세요. 그 부하 직원들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요. 리더도 훌륭하지만 훌륭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인재들이 그 어떠한 업적을 회사 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리더가 그걸 낚아채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부하 직원이 성과를 낸 건데 그럼 그 사람한테 상을 주고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를 자기가 가로챈단 말이에요. 그런 리더가 존경받겠습니까? 어떤 조직원들이 그런 리더를 믿고 따르고 충성하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존경받길 원한다면 먼저 존경하며 조직원들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긍심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성공의 법칙이란 책에서 그 보복의 법칙이 나옵니다. 보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보복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보복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복수, 안갚음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보복의 법칙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행한 그대로 돌아온다.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돌아온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고 내가 남을 칭찬하면 나는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온다. 이렇게 다르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직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리더니까 너희들 나를 무조건 믿고 따르고 나를 존경해야 된다. 이건 정말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볼 때만 일해요. 그죠? 볼 때만 일하고 주어진 업무만 즉 칼 출근했다가 칼 퇴근 주어진 업무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직원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러한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자기가 일할 거를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단력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단력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죠? 어떠한 그 위기와 응급 상황과 뭐가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결단력이 없으면 우유부단하게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 하다 보면 벌써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건물에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뭐 소방관이 와가지고 이 불을 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우왕좌왕 하다 보면 벌써 어때요? 그 불은
예, 막 옆 건물로 옮겨 붙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예, 어떠한 위험과 응급 상황에 있어서는 그 결단력이 필요한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령과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익숙해지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며 실행할 시범적인 계획도 미리 짜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획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 재빨리 파악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죠. 결심을 하고 행동을 취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된다.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이나 뭐 경찰관, 뭐 군부대 이런 데 보면은 중간 리더가 있잖아요. 어디 뭐 출동을 했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출동을 했어. 지금 이 상황을 빨리 결단을 해서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에 보고하고 이러는 과정이 없잖아요.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위험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원과 친구가 되는 건 좋아요. 친한 거는 좋은데 너무 허물없이 지내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왜 그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리더들이 일찍 가거나 리더들은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리더들이라고 안 놀고 싶겠습니까? 그죠? 리더들도 놀고 싶지만 너무 허물없이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식을 했는데 리더가 막 더 신났어. 막 그 넥타이 풀고 그 머리에 감고 휴지 감고 막 노래 부르고 리더가 더 막 이렇게 놀고 이러면 그 리더를 누가 존경해요? 리더로서의 어느 정도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오는 리더가 있어요. 저와 이제 다른 업무를 하는 리더분인데 이제 밤에 한 8시, 9시쯤 되면은 몇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강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성을 잘 몰라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하는데 이제 그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리더는 참 외롭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리더는 왜 외로울까요? 이 그 자리, 어느 정도 권위도 지켜야 되고 위험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십의 구성 요소 8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용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용기는 용감함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가 용기하고 용감함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 용감한 것은 육체적인 거죠. 움직이는 거, 행동을 뜻하는 거고 용기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이 용기에 대해서 뭐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참을 해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무릅쓰고 수행하는 확고한 정신, 이것이 용기죠. 리더들은 다 용기가 있죠. 리더들이 겁쟁이면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죠? 리더는 용감하기도 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겁내서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한 도전과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원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임무를 알고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조직의 중간 리더인지 최고 리더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몰라요. 그 리더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나의 명확한 목표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한 도전과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원들이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는지, 어떤 정신이 있는지, 체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더로서 내가 맡아야 할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나 자신의 강점,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나 자신의 강점,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거, 약점은 보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나요? 나쁜 생각, 나쁜 습관, 나쁜 행동 잘 안 바뀌죠.
예.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는데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인간관계에서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내 스타일에 맞게 자꾸 바꾸려고 해요. 사람들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는데 절대 안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절대 안 바뀌는 게 성격하고 IQ가 절대로 살아가면서 안 바뀐대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성격 바뀌던데? 바뀌었는데 이래요. 그 착각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요, 양부모, 어머님, 아버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형성되는 그것이 성격인데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자라오면서 살아가면서 사회적 기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술이 늘어나서 관점이 바뀌는 거지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꾸 그 사람을 바꾸려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을 꼭 바꾸고 싶다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죠?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데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거죠. 예, 이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요, 예, 내 스타일대로 직원들이 막 나의 소유물인 마냥 권위적으로 내 스타일에 맞게끔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서로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리더나 아니면 부하 직원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할 때 오히려 신뢰를 더 얻는다라고 합니다. 예,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엘리자베스 1세는 말합니다. 그대들은 나보다 좋은 리더를 만날 수는 있으나 나보다 그대들을 더 사랑하는 리더는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엘리자베스 1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리더로서 내가 함께 가야 하는, 동행해야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